지금 너밖에 없어.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정말 꼭 갚을게.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던 그 친구가 눈물까지 흘리며 내게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고 그녀는 매달 100만 원씩 무려 4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갚아나갔다. 그렇게 마지막 이체가 끝났을 무렵 나는 오히려 마음이 허했다. 다 끝났구나. 이제 이 친구와의 관계도 여기까지일까?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연락도 없던 그녀가 내 통장에 상상도 못한 금액을 보내왔고 딸려온 메모 한 줄에 나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그때 언니가 날 살렸어.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나 지금 너무 급해. 진짜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전화기를 부여잡은 그 친구, 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리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아이. 둘이 싸워도 몇 시간 안 가서 밥이나 먹자 하던 사이였고 서로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던 사이였죠.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지연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언니 말고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다고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있어도 죽어도 꼭 갚을게. 계약서라도 쓰자. 뭐든 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면 저도 전세자금으로 묶어두려던 돈이었고 제 이름으로 넣어둔 청약 저축까지 일부 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 도와주면? 그럼 얘는 진짜 끝일지도 몰라. 숨을 고른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말했어요. 알겠어. 대신 따로 말 안 해. 지금 네가 나한테 부탁한 거니까. 지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내가 언니 은혜 절대 안 잊어. 그렇게 저는 통장을 갈라 청약을 깨고 예금 일부도 해지해서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잘 써. 진짜 이 돈은 너 살리려고 주는 거다. 지연은 엉엉 울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딱 한 줄. 언니, 나 지금 힘들어서 조용히 살아볼게. 저는 연락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대로 제 삶이 바쁘고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2년, 3년. 그녀에게 매달 들어오는 이체 한 줄. 지연 100만 원 입금 절대 빠지지 않았고 혹시나 늦어질 땐 꼭 문자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은 3일만 늦을게. 진짜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마지막 이체가 끝난 날. 지연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언니. 그렇게 그 인연도 서서히 마무리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느 날 아침. 통장 알림에 0이 2개 이상 많은 금액이 찍히고 그 아래엔 짧은 입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땐 언니가 날 살렸어.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입금자 김지연. 금액 3천만 그리고 메모 한 줄. 그땐 언니가 날 살렸어.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3천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괜히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이 돈 뭐야? 잘못 보낸 거 아니지? 잠시 후 도착한 답장엔 그녀의 짧고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언니가 빌려준 5천 갚는 데만 급급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잖아. 그땐 진짜 언니 아니었으면 나랑 우리 애 다 끝났어.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다 갚겠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돈은 내가 기대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던 돈이었거든요. 그냥 빌려줬으니 받았고 다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던 걸 지연이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며칠 뒤 지연이 조용히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고 피부도 검게 탔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언니, 미안. 얼굴도 못 들고 살았어. 그래도 그날 진짜 죽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어. 그때 언니가 손 내민 거 아직도 생생해. 우리는 둘만 알던 김밥집에 가서 예전처럼 김치볶음밥 하나, 쫄면 하나 시켜놓고 먹었어요. 그때 왜 돈이 급했는지는 이제 말할 수 있겠다. 지연의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지연 몰래 카드깡 사채를 돌리고 있었고 그걸 안 순간 이미 가압류가 걸린 상태였대요. 애도 학교를 못 갈 뻔했고 지연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었다고. 그때 언니가 그냥 한마디만 했어도 난 그 돈 못 받았을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 손을 잡더라. 나는 괜히 미안해서 물었어요.
근데 왜 3천이나 더 보낸 거야? 너 지금 넉넉한 형편 아니잖아.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언니, 그거 이자 아니야. 신뢰에 대한 보답이야. 언니, 사람은 결국 한 번이라도 자기를 믿어준 사람한테 평생 못 잊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연은 손에 물티슈를 꼭 쥔 채 김밥집 테이블 위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죠. 쫓기듯 살았다는 3년. 그 시간을 그녀는 혼자 견뎌낸 게 아니라 제가 등이 되어줬다고 말하더군요. 나 그냥 살고 싶었어. 그때 언니가 돈 안 빌려줬으면 내가 살아도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녀는 이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려 혼자 아이 키우며 정직하게 돈을 번다고 했어요. 이자처럼 보내온 3천만 원도 사실은 1년 넘게 모은 거라더군요. 언니 몰래 계좌 하나 파서 조금씩 넣었어. 언젠간 언니한테 꼭 보탬되고 싶었거든. 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말은 못하고 그녀 손을 꽉 잡았죠. 지연아, 사람은 말이야 결국 믿은 대로 살아. 근데 너는 내가 믿은 대로 살아줘서 내가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왔어요. 서로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하고 생일엔 아무리 바빠도 작은 케이크 하나 들고 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뜬금없이 제게 말했어요. 나 언니처럼 살고 싶어졌어. 응? 그게 무슨 뜻이야? 남 도울 수 있는 사람. 조건 없이 믿어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고 따뜻한 사람.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 그게 꼭 성공한 사람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연은 지금 자기 가게 옆에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빚에 허덕이는 여성 가장들을 위해 자기가 겪은 일을 공유하고 사채 고발과 심리 상담을 이어가고 있대요. 언니가 내 은인이었잖아.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그날 지연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언니. 내가 언제 또 언니한테 큰돈 보낼 일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서 누굴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다 언니 덕이야. 나는 울컥한 마음에 그녀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지연아, 나 그 말이면 됐다. 그게 제일 큰 보답이야.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달라졌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떡볶이집엔 늘 뭔가 조용한 따뜻함이 감돌았고 가게 옆 작은 상담소엔 늘 누군가가 찾아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저기 여기 지연 씨 맞나요? 저 누가 여기 가보라고 해서요. 지연은 그런 손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조근조근 들려주고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잘못 아니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나는 가끔 지연이의 상담소에 들러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한 번 건넨 5천만 원이 결국 이렇게까지 돌아오는구나. 지연은 매달 1명, 많게는 23명씩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법률 자문은 지역 무료 법률센터에서 연결했고 심리상담은 친구를 통해 심리상담사와 연결했대요. 언니, 지금은 내가 직접 돈을 줄 순 없지만 정보와 용기를 줄 수는 있잖아.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제게 뜻밖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언니, 내가 도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내게 작은 편지를 보냈어. 이거 꼭 언니도 봐야 할 것 같아. 편지는 한 장짜리였어요. 구겨진 A 사용지에 떨리는 글씨로 써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지연 언니 상담소에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상담소 문 열기 전까지 3시간 넘게 울었어요. 죽을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언니가 자기 얘기를 해줬을 때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조건 없이 도와준 언니가 있었대요. 그 언니 덕분에 지금 자기도 살고 있고 또 나도 살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써요. 언니. 그 사람께 꼭 전해주세요. 당신이 살린 목숨이 여기 또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던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고백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칭찬보다 그 어떤 보상보다 더 벅차고 깊게 와닿는 말이었죠. 당신이 살린 목숨이 여기 또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고맙다. 너한테 5천만 원 빌려줬던 그날, 지금 다시 돌아간 때도 나 또 줄 거야. 주고도 모자랐다고 느낄 거야. 지연은 답장 대신 짧은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조그만 간판 하나. 희망상담소 내 삶을 지키는 작은 공간 그리고 간판 아래 누군가가 쓴 듯한 문구 하나.
처음 손 내민 사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게 마감을 도와주고 지연이랑 나란히 떡볶이집 테이블에 앉아 뒷정리를 마친 날이었어요. 언니 나 요즘 조금 힘들어. 조심스레 입을 땐 지연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지금까지 온 상담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아이야. 봉투 안에는 한 여자아이의 사진 한 장과 지연이 자필로 빼곡히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17세 고등학생. 부모의 사망 이후 이모에게 맡겨짐. 최근 가출. 아르바이트 중 불법 촬영 피해 및 협박. 현재 쉼터 입소 거절 당함.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상담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정말 딱 내가 그때 처음 언니한테 전화하던 그 얼굴이었어. 지연은 아이 손을 붙잡고 이틀 동안 자기 집에 묵게 했다고 해요. 공식 기관 절차에 따르지 못하면 위법일 수 있어 무척 고민했다는데 그 아이는 무서워서 경찰서도 못 가고 보호소는 낯선 남자 교사랑 같은 공간이 싫대.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가, 그 아이의 공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연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나 이 아이는 꼭 지켜주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어떻게? 내 명의로 임대 하나 줄게. 작아도 돼. 딱 그 아이 혼자만 지낼 수 있는 방. 지금부터는 네가 내 돈 쓸 차례야. 지연은 울먹였어요. 언니, 이건 너무 큰 거야. 5천만 원도 네가 갚았잖아. 이건 갚을 필요도 없어. 그냥 기억만 해줘. 나도 한때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고 지연의 상담소 옆에 비상숙소 겸 취미방이라는 이름으로 소녀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어요. 처음이에요. 아무 의심 없이 나를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건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믿어주는 어른. 지연이 내게 해줬던 말이기도 했고 이젠 그 말이 또 다른 아이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 아이는 옛날의 나였어. 언니, 나 좀 무서워졌어.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그날도 상담소 옆 원룸에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협박받은 그 영상, 그게 아직 돌아다니고 있었어. 뭐? 아직도? 나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가 그걸 다시 퍼뜨리려 했나 봐. 다행히 아이가 먼저 알려줬고 내가 경찰서에 진정 넣었어.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며칠 뒤 지연이 운영하는 상담소로 갑자기 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쉼터 운영으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청소년 보호조례 위반 가능성도 있고요. 인근 학부모가 불안해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이 동그래졌고 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는 어떤 아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방 하나를 내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말했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쉼터를 접어야 하나,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 언니,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 네가 옳았어.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린 더 제대로 만들면 돼. 그날 밤 우린 사비를 모아 정식 비영리단체 등록을 신청했고 법률 상담까지 받아 임시보호 공간으로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내 회사에 있던 휴면 법인 하나를 정리해 이 쉼터 운영에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그 소녀가 직접 경찰에 진술서를 쓴 겁니다. 이 언니와 아주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을 주셨어요.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준 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 덕분이었을까요? 경찰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구청도 조건부 유예를 통해 지연의 쉼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며칠 후 우린 작은 현판식을 했습니다. 희망상담소 부설 청소년 긴급 쉼터 지연의 방. 소녀는 그 현판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제 이름이 여긴 없지만 여기가 제 첫 집이에요. 지연은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야. 선생님,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그날 밤 소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우리 모두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물었죠. 정말 괜찮겠어? 아직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지연과 나는 학교에 함께 찾아갔어요. 학생처 앞에서 상담사와도 미리 이야기했고 교감 선생님도 아이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고 잔인할 만큼 왜곡돼 있었어요. 소녀가 복도를 걸어 교실 문 앞에 선 순간 수업 준비하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그 짧은 몇 초의 침묵. 그 안에 섞인 수많은 감정들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먼저 일어났어요.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왔구나. 딱 한마디. 그리고는 자기 옆자리 의자를 끌어내며 말했어요. 여기 앉을래?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그 이후 몇몇 아이들이 소녀를 둘러싸고 말 걸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날 수업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죠. 우리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세상이 아직 괜찮은 이유 바로 저런 애들 덕분이야. 그날 이후 지연의 상담소에는 소녀가 매일 학교 후 잠깐 들렀다 갔고 그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담소로 중년 여성 한 분이 찾아왔어요. 혹시 이곳이 지연 씨 상담소 맞나요? 지연이 조심스레 맞았죠. 그러자 그 여성이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희 딸이 여기서 살았대요. 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여성은 소녀의 이모였습니다. 그동안 죄책감과 경제적 사정으로 소녀를 책임지지 못했다고 털어놨어요. 이런 말 드릴 자격 없다는 거 아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조카를 사람으로 지켜주셔서요. 그날 이후 지연은 상담소에 작은 기록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난 아이들의 이름은 적지 않고 그들의 용기, 변화, 웃음만 기록하는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몰라도 당신의 용기는 기억합니다. 지연은 그 노트를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다 언니가 만든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지연아, 우린 서로의 거울이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길 못 왔을 거야. 여기 혹시 지연 씨 맞으시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지역 일간지 기자예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희망상담소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 직접 취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상담소가 아이들 이야기로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저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따뜻한 곳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 지연은 인터뷰를 허락했어요. 단, 아이들의 실명과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며칠 후 그 신문사 온라인판에 상담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가장 작은 상담소, 가장 큰 변화.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 협박을 당한 소녀가 한 동네 떡볶이집 옆방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공유됐고 댓글엔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내 세금은 이런 데 쓰였으면 좋겠어. 딸 가진 부모로서 눈물이 납니다. 며칠 뒤 지연은 또 다른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데요. 그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 팀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느 날엔 한 대학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학생 3명이 자원봉사 신청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책에서 보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방법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언니, 이 편지 좀 봐요. 지연이 내민 봉투 속엔 누군가의 아이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연 언니. 전 언니가 처음 말 걸어준 날 진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언니가 있어서 전 저 자신을 다시 봤고요. 전 이제 사람을 믿게 됐어요. 지연은 말했어요. 언니, 이렇게 한 명만 바뀌어도 진짜 되는 거 맞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이 바뀌면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바꾸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지연의 상담소엔 이제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 법률 자문 연결 리스트, 기초 생필품을 기부해주는 동네 상인들까지.
이제 진짜 하나의 마을이 된 것 같아요, 언니. 나는 작게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다독였죠. 맞아. 우리가 만든 건 건물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야. 지연 씨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평소 상담소 이용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소녀였어요. 말없이 서 있던 그녀, 깡마른 몸에 구겨진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이었어요. 지연은 그 아이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도 멎은 듯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지연은 곧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정희요. 정희. 지연의 기억 속 그 이름은 오래전 자신의 어린 시절 같은 보호소 방을 쓰던 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밤마다 울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던 아이였어요. 지연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정희 우리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을까?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끄덕였어요. 언니 나 기억해요. 그때 언니가 내 손 잡아줬었잖아요. 지연은 그 순간 울컥했어요. 오래전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그 아이 눈동자에서 되살아났던 거죠. 그날 밤 우린 셋이 상담소 테이블에 앉았고 정희는 아주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줬어요. 보호소에서 나왔을 땐 18이었어요. 공장 일도 해봤고 마트 야간 알바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란 놈이 내 통장을 갖고 튀었어요. 그 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어디든 도망치고 싶었는데 어릴 때 내 손 잡아준 그 언니 얼굴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혹시 그 언니가 진짜일까 싶어서. 지연은 말없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짜야. 그때도 진짜였고 지금도 진짜야. 그날 이후 정희는 상담소 옆 빈방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지연은 그녀를 상담 프로그램에 연결했고 나는 정희의 채무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지인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마련했죠. 며칠 후 정희는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나타났어요. 새로 시작하려면 뭔가 끊어내야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은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언니, 내가 언니처럼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정희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했어요. 이미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넌 내 과거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살리고 있어. 저 이거 해봐도 될까요? 정희가 주방 한편에 붙은 상담소 일정표를 보며 작게 손을 들었어요. 이거 내가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시간표 짜고 관리하는 건 꽤 잘하거든요. 지연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말했죠. 정말? 해볼래? 그럼 한번 짜보자. 그날 이후 정희는 스스로 상담소 자원관리팀장이라 적힌 이름표를 만들었고 봉사자들이 오는 요일 식재료 입고일 청소구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운영팀장이야. 내가 웃으며 말하자 정희는 씩 웃었죠. 언니들한테 받은 만큼 나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진짜 내 집 같아서요. 그러던 중 상담소에 오랜만에 지연의 친오빠 진우 씨가 찾아왔어요. 약간은 어색한 표정 그리고 양손 가득 든 과일 박스. 지연아 나 그때 말 못해서 미안했어. 과거 지연은 집안 폭력과 방임 속에 자라 어린 시절 가출 후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그때 연락 끊긴 가족 중 유일하게 연락이 닿았던 게 바로 이 오빠였죠. 네가 그렇게 힘들었던 줄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지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잠시 후 정희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분 가족이에요? 응. 오빠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물었어요. 언니, 나는 언니한테 무슨 존재야? 지연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정희는 그 말에 눈이 빨개져선 조용히 끄덕였죠. 그럼 나도 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며칠 뒤 상담소에 작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정희가 아이디어를 낸 우리끼리 가족의 날. 혼자 지내던 아이들, 봉사자들, 가끔 들러주는 주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의 의미를 적은 쪽지를 걸었죠. 나는 내 쪽지에 이렇게 썼어요. 가족은 울 때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 웃을 땐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정희의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족은 아무 말 안 해도 내 눈을 봐주는 사람. 지연의 쪽지는 작은 글씨로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가족은 내가 가장 약할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날 밤 정희는 우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제가 모은 알바비예요. 크진 않지만 상담소 보일러 고장 났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두 손으로 그 상자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정희야. 넌 이미 우리한테 가장 큰 따뜻함을 주고 있어. 상담소 부지 다른 용도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공문 한 장. 가슴이 철렁했어요. 희망상담소가 자리한 건물은 지자체와 임대 협약을 맺고 사용 중이었는데 해당 부지를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문서를 들고 지연을 찾아갔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구청에서 먼저 연락 왔어. 조건부로 운영 허가됐던 공간이라 임대 연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대. 정희는 말없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불쑥 물었어요. 그럼 우린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절망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정희는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청원서요. 청원서? 희망상담소 존속을 위한 지역 주민 서명운동. 제가 직접 돌리고 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정희는 인근 상가와 학교, 심지어 자기가 한때 일했던 마트까지 찾아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역 방송국에서 정희의 사연을 소개한 거예요. 인터뷰 도중 정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담소는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기서 받은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발 저처럼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죠. 이런 상담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공공재보다 더 공공적인 존재네요. 정희라는 아이 진짜 멋있어요. 며칠 후 지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구청장입니다. 청원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고 추후 이 부지를 그대로 상담센터로 용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가 우리 다 살렸어. 정희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린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손으로 만든 깃발과 종이 풍선, 작은 간식들로 꾸민 우리들의 승리 축하회. 아이들이 웃었고 정희는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줬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근데 여기선 제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연은 조용히 다가와 정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희야. 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야. 언니, 나 결정했어요. 정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담심리학 공부해 보려고요. 그래서 언젠간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죠. 와, 진짜야? 응. 나도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그때 언니가 내 손 잡아준 것처럼. 정희는 상담소의 공식 봉사자가 되었고 자신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의 멘토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녀를 정희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내게 조용히 종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언니, 드디어 이거 됐어. 종이 위엔 비영리단체 등록 승인서 희망상담소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인 단체가 되었고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다 우리 모두가 만든 일이야.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지연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나 같은 아이 하나만 구해보자 그 생각이었는데 정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근데 언니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바꾸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며칠 뒤 우리는 작은 가족의 날 2주년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정희가 총괄을 맡았고 지연은 푸드트럭을 섭외했으며 나는 지역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죠. 행사 당일. 상담소 마당에 아이들,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까지 서로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무대 위에서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상담소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 공간이 제 가족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가족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선 아프면 기다려주고 울면 안아주고 잘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만 있어요. 앞으로 전 이곳의 희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처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나는 정희의 옆으로 가 그녀의 어깨를 꼭 안아줬죠.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고 상담소 마당에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정희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언니 진짜 가족이 뭘까요? 나는 대답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야. 같이 있어줘서 서로를 지켜줘서 기억해줘서 그게 진짜 가족이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럼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작은 불빛이 되어 어둠을 건너왔습니다. 이 사연 속 누군가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은 용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